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라운백 세미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하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저희 기계공학부에 재직 중이신 조백규 교수님이십니다. 조백규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휴보라는 이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걸어다니다가 최초로 이제 뛸 수 있도록 만드신 이 장본인이시라고 합니다. 아주 로봇 기술에 있어서 획기적인 이런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신 분이시고요. 현재 기계공학부 부교수로서 2011년도에 저희 여기 국민대학교에 입교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로봇학회 이사회 임원, 그 다음에 로봇학회 보행조작연구회 도회장을 하고 계시고, 이종 로봇도 되게 뛰어나시지만 다수의 다리형 로봇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계셔서 4종 로봇에 대한 고속주행 연구 달성을 하셨고,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주행 연구에 대해서 성공하셨습니다. 세계 최대 탑승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그 다음에 국제 재난 로봇 대회 다르파 로봇 챌린지 파이널 2019년도에서 세계 8위를 하시는 아주 큰 업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스키 로봇 챌린지에서 3위를 하셨는데, 이거 전체 3위고 실제 대학 부분에서는 1등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로봇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선두 그룹으로서 그리고 여러 학생들을 잘 가르치시면서 이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그런 이제 활동적인 활동을 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꼬이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이제 강연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는 게 나은 건가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조백규입니다. 저희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예, 우선 이렇게 학교 브라운백 세미나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형 로봇이라고 하는 족형 로봇이라고도 하고요. 혹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 중에 이제 들어갈 테고, 4종 로봇, 2종 로봇이라고 하는 이런 다리형 로봇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했던 연구들이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향후 어떤 연구를 해서 학교에 이제 여러 이제 다른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그런 오픈 퀘스천을 좀 던져보고자 오늘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목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4종 로봇의 개발이라고 제목을 제가 지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제가 이제 그동안 하고 있는 연구 내용들, 다리형 로봇의 연구 내용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로봇을 만들고 이 만든 로봇들이 활용이 되는 게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만들고 그다음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이 개발한 것들이 실제 연구실 내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바깥으로, 실제 환경에서도 이게 활용이 가능한 건지를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이 챌린지 혹은 대회 이런 참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로봇 경진 대회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 스키 로봇 챌린지 등등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에는 제가 현재 굉장히 재미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4종 로봇인 퐁봇이라고 하는 로봇에 대한 설명, 스펙이라던가 기능, 특징, 그 다음 현재 하고 있는 실험들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리얼 월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신동훈 교수님께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입교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10년 차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운 좋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처음에 2002년도부터 제가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 1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분야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에 4종 로봇, 뭐 2종 로봇, 뭐 사이즈도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들 뭐 개발하면서 재미있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는 그 국민대학교에서 로봇 제어 연구실이라고 하는 연구실을 좀 운영을 해서 대학원 학생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이제 비전은 초록색으로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 오토노머스 레그드 로봇 퍼포밍 베리어스 태스크라고 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혹은 사람과 함께 어떤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그런 로봇을, 다리형 로봇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저희 연구실의 이제 비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크게 3가지 정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 로봇의 안정적인 모션을 취하기 위한 그 홀바디 이제 모션 제어하는 연구, 혹은 보행을 이제 해야 되니까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보행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약간 진보된 보행, 뭐 어드밴스 로코모션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이렇게 만든 로봇들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점에서 실제 환경에 적용까지 해보는 것, 저희 연구실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다양한 이런 성과도 냈었고, 성과는 제가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봇 저희가 이제 원하는 이런 비전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필요한 연구, 그리고 제가 이제 중점을 두는 연구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계공학 전공을 했고, 실제 로봇을 하는 많은 연구자들 중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뭐 전자공학이나 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연구를 다 잘 하시는데, 기계공학 전공자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기계공학 전공자들은 하드웨어를 실제 설계를 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만들어준 하드웨어를 이용을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이동성을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코모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입니다. 이동인데 뭐 그냥 일반적인 평지에서 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계단, 뭐 장애물이 있을 때 이런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진보된 로코모션까지도 저희는 조금 연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 뭐 딥러닝, 뭐 AI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봇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능 관련된 아주 전문 연구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지능에 관련된 연구까지도 함께 해서 제가 하나에 대해서는 엄청난 전문가, 깊이가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로봇을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력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의 성과들을 그동안 얻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 개발했던 로봇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그 제가 2002년도부터 이제 대학원 시절을 했는데, 그때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휴보라고 하는 로봇들을 이제 개발을 해 왔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까지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내에서 연구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하고 싶어더니 할 수가 없었는데,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고요. 그러면서 로봇의 설계, 뭐 전자 회로적인 관점이 뭐 센서들, 뭐 전자 회로들 개발하는 것, 그다음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을 좀 제가 이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휴보, 그 다음에 퓨얼셀 휴보, 연료전지 휴보, 그 다음에 얼굴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있는 알버트 휴보, 그다음 탑승형 로봇인 휴보 FX1, 그 다음에 KHR2, 뭐 휴보2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 휴보 시리즈의 로봇들을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고요. 이 영상이 이제 제가 학위를 하면서 했던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신동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성과가 나름 의미 있는 로봇 성과인데요.
없었던 그 달리기 하는 로봇들에 대한 연구를 국내에서는 최초로 제가 했었고 굉장히 느립니다. 뭐 사람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가 4km라고 하는데 시속 3.6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값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대학교에 와서도 역시 다양한 그 다리형 로봇들 개발하는 걸 했었고요. 2014년도에는 KAR이라고 해서 무릎 근력 보조 로봇을 제가 개발했었고요. 2015년도에는 쿠엑스라고 해서 하지 근력 증강 로봇을 개발을 했고 2017년도에는 제가 스키로봇 챌린지라고 하는 경진대회에 나갔었는데 그때 참가 당시 활용했던 로봇인 로크2를 개발했었고 그다음 2019년도까지 부터 현재까지는 이 두 종류의 로봇을 지금 개발을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이 이제 로크3라는 로봇이고요. 이 로봇이 이제 퐁봇이라고 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로봇을 개발하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이제 경진대회에 나가려고 했었고 그 대표적인 경진대회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이제 개최가 되었던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의 그 동기는 그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여기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로봇을 대신 집어넣어서 상황이 어떤지 문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 정말 사람을 대신하는 미션을 로봇한테 부여를 해서 움직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로봇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일본에서 개발한 로봇들을 이 현지에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 거지 실제 활용을 위한 연구를 한 건 아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달파라고 하는 기관에서 우리가 그러면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뭔가 의미 있는 재난 로봇 연구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2013년도에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 트라이얼이라는 대회가 있었고 15년도에 이제 파이널즈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15년도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게 세계적인 정말 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세계에서 로봇 연구를 좀 한다라는 팀들이 다 참여를 했었고 보시는 것처럼 한 25개 정도의 팀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2개의 팀이 참가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3개의 팀, 카이스트, 로보티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다음에 서울대 3팀이 참가를 했고요. 일본에서 5팀, 홍콩에서 1팀, 독일 2팀, 이탈리아 1팀 이렇게 25개 팀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 대회 참가하려고 이 당시 이제 산업부에서 과제를 형태로 이제 대회 지원을 해줬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팀이 이제 낙방을 해서 제가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미국의 UNLV라고 해서 라스베가스 주립대에 있는 교수님께서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 DRC 휴보 at UNLV라고 하는 팀이고요. 이게 대회 직전에 저희가 이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모자 이렇게 보시면 모자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노란색 모자의 의미는 대장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의 대장들인 거고요. 파란색 모자는 연구자입니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자주색 모자는 약간 보조자들입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 모자는 한 명 빼고는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있고 저희 학생, 당시 학생, 그다음 현재도 이제 있는 학생, 저희는 3명이 이렇게 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제 연합팀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요. 전체 대장은 그 UNLV에 있는 그 폴 오라고 하는 한국계 교수님이 대장을 맡으셨고, 저희는 뭐 규모도 작고 인력도 적었기 때문에 총 3명이 가서
보행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에 한 2달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연구를 했었고, 저희 학생들 2명은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라스베가스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학생들은 별로 라스베가스를 더 이상 가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힘들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이 DRC 파이널즈의 대회는 이제 전체 8개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환경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서 8가지의 미션을 만들고요. 이 미션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완수를 하느냐가 이 대회의 어떤 그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봇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와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제 미션이 되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 지금 저희 팀의 영상인데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는 로봇이 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패를 해서 여기서는 페일이 났고요. 세 번째는 로봇이 이제 재난 지역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세 번째 미션인데 저희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밸브들이 있을 텐데 그 밸브들을 잠그는 행위를 로봇이 할 수 있을 것이냐가 네 번째 미션인데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공을 했고요. 다섯 번째 미션은 드릴로 벽에 구멍을 내는 어떤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의 됐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그 합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해서 저건 미션 실패를 했고, 여섯 번째 미션은 서프라이즈 태스크라고 해서 뭐 3가지 미션 중에 랜덤하게 미션을 수행을 해주는데 그걸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런 재난 지역에는 다양한 막 장애물들이 있을 건데 이 장애물 지역을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곱 번째 미션이었는데 역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계단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해서 계단 미션도 저희가 수행을 해서 8가지 중에서 6가지를 이제 통과를 해서 6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8위에 성적을 했습니다. 이게 8위라고 하는 이 성적이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 5개 팀, 그다음 한국 이 당시 1등을 한 팀이 카이스트 팀입니다. 그래서 20억의 상금을 받았었는데요. 카이스트를 제외한 뭐 한국 다른 2팀, 일본 5팀 등등등 해서 그런 팀들보다 저희가 좋은 성적을 냈고 나름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역시 경진대회가 하나가 열려서 저희가 참가를 했는데 이 경진대회가 스키로봇 챌린지라는 대회였습니다. 이 스키로봇 챌린지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이벤트를 만들어서 붐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대회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가를 하기로 했고 총 8개의 팀이 대회에 참가를 했었고 미션은 그 스키 활강을 하는 겁니다. 대활강이라고 하는 대회를 하는 건데 80m의 슬로프에서 물론 로봇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슬로프의 경사는 초보 경사긴 했습니다. 80m의 그 슬로프에서 5개의 기문들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로봇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이렇게 기문을 인식을 하고 터닝을 하고 균형을 잡고 하면서 끝까지 골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DRC 그 파이널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로봇을 만들어서 막 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로봇이 로크라고 하는 로봇인데 로크의 의미는 저희 학생이 지은 이름인데 로봇 오브 국민입니다. 국민대학교 로봇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키가 대략적으로 한 130cm 정도, 몸무게 26kg고, 그 다음 보시면 로봇이 로크가 굉장히 예쁜 스키복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저희 학교 그 의상 디자인학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국민대학교 이미지를 이렇게 잘 녹여서 로봇을 만들어 주셨고, 실제 스키장에서 로봇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막 방수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저희가 하드웨어도 막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고, 전자부품도 저희가 막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의 운동을 위한 컴퓨터가 한 대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영상 인식도 해야 됐기 때문에 영상 인식을 위한
컴퓨터도 하나 활용을 해서 총 2대의 컴퓨터로 이렇게 전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고, 그러면서 뭐 실제 스키 탈 때는 어떻게 타야 되는지 뭐 스포츠 공학 관점에서도 저희가 막 논문도 찾아보고 해서 터닝 메커니즘 연구도 꽤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게 대회 때 터닝 모션 테스트하는 그 영상이 되겠는데요. 네, 저희가 스키장 생각하면 되게 아름답지만, 그리고 되게 뭔가 설레지만, 역시 저희 학생들은, 여기 참가했던 학생들은 스키장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슬로프, 이렇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걸어서 로봇을 끌고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옆에 함께 달려야 됩니다. 정말 힘든 작업이었고, 이 중에 학생 한 명은,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은 로봇 잡다가 허리가 이제 삐끗해서 디스크도 오는 친구도 있었고, 정말 어렵게 대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뿌듯하긴 한데, 그 당시는 좀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슬로프가 이제 경사가 막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경사 변화에 대해서도 로봇이 안정적으로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슬로프 경사 변화가 있을 때에 안정적인 자세 취하는 알고리즘도 연구를 했고, 이게 이제 로크 1이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더라고요. 로크 2를 새롭게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 제가 뭐 이런 영상 처리 관점에서 아주 전문가, 딥러닝에 대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학생과 함께 이런 기문 인식하는 알고리즘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연구도 수행을 했고, 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했던 학생이 지금도 자리에 앉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시스템 전략을 막 짜서 스키 대회에 참가를 했고, 그 결과가 이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기문을 쫙 통과를 해서 되게 이제 멋있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엣지가 막 잘 안 들어가고 해서 결국 저렇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실제 해보면 현실과는 다르게 정말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요. 네, 저희가 저렇게 넘어지긴 했지만 전체 이제 8개 팀 중에 3위. 근데 이 8개의 팀 중에 1등을 한 팀은 로봇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긴 하지만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2등을 한 팀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라고 로봇을 하는 그 박사님들이 있는 그 연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6개 팀이 이제 대학들이었는데 저희 카이스트, 명지대, 서울과기대 등등등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이렇게 대학부 중에서는 1등을 했고 200만 원의 상금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이때의 그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로크3라고 하는 로봇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개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자체는 비슷한데 훨씬 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고요. 제대로 이제 만든 로봇이 되겠습니다. 개발비만 따지면 거의 1억 가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 로크는 2종 로봇이기 때문에 보행 자체가 안전하진 않습니다. 아직 상용화되려면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얘가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장애물을 저희가 이렇게 막 갖다 넣으면서 안 넘어지게 하는 알고리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디뎌야 될지 이제 로봇이 스스로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위해서 영상인식 연구, 그 다음에 어디를 디딜지 이제 걸음새 구현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관점으로만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드웨어 어떤 메커니즘,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도 기계공학의 장점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베리어블하게 가변적으로 그 발바닥의 스티프니스를 조절하는 이런 발바닥을 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장애물을 밟아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좀 메커니즘을 지금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 로봇인데 아마 언론에서도 조금 나왔었거든요. 이 연구를 되게 재밌게 저희가 했었는데 이 로봇은 최대 탑승형 로봇이고 키가 한 4.2m, 무게가 1.6톤짜리 굉장히 무거운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쪽 연구를 제가 이제 참여를 해서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이게
그 회사가 한국미래기술이라고 하는 조금 그 사장님이 되게 좀 유명하신, 회장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약간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분이 결국 감옥 가시고 하면서 저희 과제가 갑자기 이렇게 다운이 되면서 이 연구를 접게 됐지만 되게 재밌게 했던, 실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연구였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퐁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퐁봇, 이 로봇이 퐁봇이고요. 이름을 저희가 지었는데, 이 퐁봇이라고 하는 건 퐁퐁퐁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퐁봇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뒤에 Q라고 붙인 이유는 이 4종 로봇을 영어로는 쿼드러패드라고 합니다. 이종 로봇은 뭐 바이패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니셜 그 첫 글자를 따서 Q라고 만들었고, 향후 저희는 퐁봇 B도 만들어서 연구를 좀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4종 로봇을 지금 만들게 된 동기는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 영화는 제가 좋아하는 로봇, 아이로봇의 일부 장면인데요. 저희가 상상하는 이종 로봇은 이런 식으로 미래에는 활용이 될 거거든요. 뭐 사람을 돕고 뭐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막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종 로봇의 모습입니다. 다리형 로봇, 특히 이종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이랑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실은 저렇습니다. 얘네들이 아직은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정말로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로봇을 활용을 하면 이종 로봇은 문제가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다리형 로봇은 중요한 건 맞는데 이종은 아직은 갈 길이 멀었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게 그러면 중간 단계인 4족을 하자라고 해서 4종 로봇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네, 이 대표적인 4종 로봇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4종 로봇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얘는 스위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로봇이고요. 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로봇인데, 최근에 정말 불과 뭐 일주일 전에 현대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좀 핫한 이슈를 갖고 있는 회사고, 이거는 MIT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4종 로봇이고, 얘는 중국의 유니트리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지금 이 세 종류의 로봇은 상용화까지 거의 되어서 실제 팔고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4종 로봇 연구는 잘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4종 로봇 연구가 아주 막 활성화가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조금 열심히 해서 의미 있는 좀 성과를 내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로봇이 이 퐁봇이라고 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된 그 특징은 빠르게 이동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으면 점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달려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컨셉으로 하드웨어를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여드린 로봇 중에서 일부는 사이즈가 작아서 되게 움직이면 좋은데 미션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역량이 되느냐의 관점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페이로드,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무게는 한 20kg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하드웨어를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로봇들과는 다르게 허리에 관절 하나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봇보다 동물들, 특히 개를 보면 허리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허리 모션을 넣어서 운동의 반경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리의 그 에너지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그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이 특성을 최소화시키려고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2018년도에 이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2019년도 1월, 2월 이때 하드웨어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제어 알고리즘도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적으로 검증을 했고요. 네. 그래서 2019년도 1월에 이제 하드웨어가 딱 개발이 되어서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처음 이게 3월 7일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연구 영상들을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봤더니 3월 7일의 영상이 저랬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움직이는 건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어색했습니다. 어색했고 3월
5일, 일주일 지났을 때 얘가 뭔가 엉성엉성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걸음마를 하는 느낌이 이제 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 작년 9월에 6개월이 지났을 때죠. 얘는 트레드밀을 위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걸음마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어린아이가 이제 커가는 것처럼 걸음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올 이제 봄에 실제 이제 얘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들도 한 달, 1년 돌이 지나면 그 걸음마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저희 퐁봇도 이제 걸음마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봄부터 이제 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얘가 활용이 되려면 이런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부딪히거나 뭐 어디 벽에 부딪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외란들이 많을 텐데요. 그 외란에 대해서도 얘가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외란에 대해서도 균형을 잡는 알고리즘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이 알고리즘을 푸시 리커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푸시 리커버리 알고리즘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밀어도 넘어지지 않는 이러면 조금 밖으로 나가도 문제 없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퐁봇은 점프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점프 이런 좀 테스트를 해봤고요. 굉장히 빨리 돌리죠. 로봇이 많이 아직은 못 뛰어서 뛰는 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얘를 굴렸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앞으로 줄넘기도 되게 사람보다 못하는데 저희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 당시가. 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과연 얼마나 빨리 이동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실험실 내에서 이제 저희 실험실에 있는 트레드밀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빨리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현재로서는 최대 속도가 시속 5km/h까지 됐고요. 사람 걷는 속도가 이제 4km니까 사람의 걷는 속도보다는 빠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희가 생각까지 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속도를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그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비용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겉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별로 안 빠르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막 다칠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럴 정도로 좀 무섭지만 원래는 보호 장비도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나가면 안 되는 영상이 나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제 됐으니까 좀 이제 밖으로 나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올 봄부터 학교를 돌면서 저희가 이런저런 좀 활용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순찰도 지금 시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뒤에 이렇게 카트도 장착을 해서 뒤에 이제 아마 중간에 가면 사람이 타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타서 한번 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는 그 로봇에 붙어 있는 그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 정보를 통해서 저희 이제 맵을 만드는 겁니다. 학교 맵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제가 중간으로 조금 워낙 느리다 보니까 중간으로 좀 뛰어넘자면 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학교를 한 바퀴를 도니까 얘가 좀 느리게 움직여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좀 느리죠. 느리지만 그래도 로봇 입장에서는 꽤 이제 괜찮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무릎 같은 데 이렇게 구동기를 만져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제 개선할 점은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이게 학교 패트롤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뒤쪽으로 좀 가보면 이렇게 지금 맵이 지금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얘가 지금 이게 학교 맵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이 사진이랑 매핑을 시켜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일치해서 이런 식으로 학교든 뭐 어디든 뭐 문화재든 혹은 아니면 공장지대든 이렇게 패트롤을 하면서 맵도 그리면서 문제 있는 걸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저희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고요. 이 영상은 저희가 그러면 조금 더 험한 지형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학교 그 뒷단에 있는 둘레길도 좀 가봤거든요. 네.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사내에서 뭐 조난이나 뭐 산불이나 이런 좀 방향에서 활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쪽 부분도 나중에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것은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그 전라도 장성에서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대회 하면 준비하면서 짬짬이 찍었던 영상인데 워낙 그 경치가 좋아가지고 좀 찍어봤는데요. 일반 그런 들판에서도 실은 저희가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한 거거든요. 느리긴 한데 한 3분의 1 수준까지 속도를 느리게 해서 지금 넘어지면 이게 망가지면 안 되니까 느리게 하긴 했지만 이런 일반적인 이런 지형에서도 얘가 안정적으로 잘 걷는구나까지도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풍봇을 한 반년 정도, 뭐 3월, 4월부터 학교에서 뭐 주변에서 돌려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 실제 필드에서도 움직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증을 해보자라고 해서 나간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이 드론봇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주체가 이제 육군 본부입니다. 군에서 로봇들을 활용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육군 본부가 매년 이 대회를 개최를 하고 올해가 이제 3회거든요. 3회였고 목적은 드론봇이라고 하면 드론, 로봇 두 개를 이제 융합한 용어인데 드론봇의 군사적 소유를 공유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자 등이 목적이 되겠는데 저희 로봇이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는지를 좀 적용해 보고 싶었는데 저희의 목적이랑 이 드론봇 챌린지의 목적이랑 부합이 되어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 종목이 되게 다양했었는데 저희가 참가를 한 그 종목은 험지 극복 기동입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이 밑에 써 있지만 이런 뭐 군인들이 활용을 할 때 입장에서 뭐 숲속, 뭐 오솔길, 뭐 경사지, 그 다음에 어떤 개울 이런 데에서 로봇이 안정적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목표 지역까지 이동해서 어떤 표적을 탐지를 하고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 GCS라고 하는 그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로봇 운영하는 어떤 곳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느냐가 이제 목적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역시 실험실에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진흙밭이 있었는데 이 진흙밭에 로봇이 워낙 발이 얇다 보니까 진흙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미션 하나는 좀 실패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런 게 어렵구나라는 걸 저희가 인지를 했으니까 앞으로 또 이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총 18개 이제 팀들이 이제 참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종목이 다양하긴 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가장 기술 관점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해서 한 2등 정도 이제 포지션이 되는 기술 혁신상을 이제 받게 됐고요. 1,000만 원의 상금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식이 오늘 대전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하지만 저희 학생들이 지금 가서 지금 시상을 하고 아마 1시간 정도 뒤에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봇 챌린지까지 해보니까 저희가 이 4종 로봇이 군사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구나 혹은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실제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제 건설 현장이나 뭐 재난 현장, 뭐 산업단지, 뭐 산악지형 등등등 뭐 다양한 상황에서 임무 수행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최종적으로 검증까지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그동안 제가 했던 연구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활용 방안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2가지 로봇을 그래서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로봇이 이 로크라고 하는 2종 로봇이고요. 또 다른 로봇은 이 퐁봇이라고 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로크는 아직 좀 갈 길이 멉니다. 활용 관점에서. 하지만 이 퐁봇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입증이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는 어딘가 이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리용 로봇은 융합 연구를 위한 아주
기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다양한 센서들을 부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 관점에서 전력 관리 혹은 뭐 배터리 팩 개발, 뭐 연료 전지를 이용한 어떤 배터리, 뭐 수소 뭐 연료, 뭐 수소 배터리 뭐 이런 등등등 다양한 그 연구를 접목시킬 플랫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팔 같은 잠시만요. 예, 매니퓰레이터를 팔을 부착을 하면 또 다양한 뭐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로봇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이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기 위한 재료 관점, 머티리얼 관점에서도 어떤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뭐 요소 기술, 뭐 모터, 뭐 감속기, 뭐 센서 등등등 이런 요소 기술도 필요해서 융합 연구를 위해서는 이렇게 최적의 플랫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공학 관점에서밖에 로봇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저희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 학생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저희가 이런 브라운백 세미나를 토대로 해서 서로 이렇게 융합 아이디어를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융합 연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융합 연구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런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이런 지역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센서를 부착을 해서 뭐 어떤 뭐 게이지를 모니터링 한다던가 뭐 또 유해가스를 검출한다던가 뭐 산불을 혹은 뭐 화재를 감지한다던가 이런 연구를 함께 융합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요소 기술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비용 그 다음에 고효를 위한 어떤 그 부품 개발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그 세미나의 그 마지막에 이런 오픈된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가 되겠고요.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 이렇게 좀 고맙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 연구실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youtube.com/rclab이거든요. 제가 현재 구독자가 200명이 살짝 넘는데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300명, 400명 이렇게 구독자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으로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혹시 뭐 제가 그냥 생각난 건데 실제로 개의 움직임의 동작하고 지금 로봇의 동작하고의 그 시밀라리티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구현이 됐는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그쪽 연구를 하진 않고요.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종 로봇, 특히 이제 뭐 개 혹은 말들 중에는 얘네들의 걸음새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세 발을 지지하고 한 발씩 이동하는 그 보행을 뭐 워크라고 하고요. 그다음 대각선 발을 동시에 두 개씩 움직이는 걸 뭐 트롯이라고 하고 사이드 이렇게 두 발씩 움직이는 걸 뭐 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걸음새가 다양한데 그 걸음새들의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동물학 관점에서. 근데 그 중에서 로봇이 활용하고 적용하고 제일 좋은 걸음새는 그 중에 하나가 트롯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트롯 관점에서만 그 접근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동물의 움직임을 저희가 모사는 하는데 동물의 그 어떤 기구적인 특성이랑 로봇의 기구적인 특성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모양새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갖다 쓰긴 하는데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는 로봇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로봇이 움직이는 기계적인 움직임하고 이 생체가 움직이는 그 운동하고 사실은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당연히 생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어차피 생체 모방 테크놀로지가 같이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개와 같다 하면 개
뭐 아니면 소든 뭐든 이런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생체 모방 기술이 같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좀 활용 방법도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체 모방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좀 이렇게 관절에 대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쓰시고 계시는 건 대부분 이제 서버 모터를 쓰시고 있었죠. 네. 근데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관절과 이제 근육이면 약간 유압 시스템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사족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지만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구동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유압 시스템은 힘 관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제어나 그 약간 그 관리 관점에서 왜냐하면 유압은 시끄럽고 약간 그 유체가 기름이 새는 약간 리킹 현상도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고 반대로 모터는 힘은 약하지만 모터 특성은 선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깔끔하거든요. 소음도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모터가 힘은 딸려서 유압보다는 모터 연구를 활용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서 둘 중에 뭐가 옳다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활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유압식으로 이렇게 유압이라고 하기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근육 자체가 솔직히 이제 전기 신호에 의해 가지고 리니어 네, 움직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기 그것도 마찬가지 일종의 어떤 모터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걸 연구하는 팀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송명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연관성이 있는데 사람의 근육은 어떻게 보면 리니어 구동기인데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는 회전형, 로테이셔널 구동기다 보니까 그게 생긴 모션 자체는 유사해 보이지만 그 구동기의 구동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생물학적으로 유사하게 하기에는 또 이제 구조적으로 달라서 이런 좀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같이 로테이셔널 액추에이터, 모터를 이용하는 연구기관도 있고 실제 유압 액추에이터를 이용하는 리니어 액추에이션을 이용한 유압 다리형 로봇을 연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생기원이 뭐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우리가 물체를 봤을 때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움직임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혹시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냐? 사물을 현재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쪽 연구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보행을 하려면 여기는 디뎌도 된다, 여기는 디디면 안 된다라는 정도는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물체 인식, 환경 인식을 위해서 저 자체적으로도 그 지면의 형상을 인식하는 그 비전 관점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뭐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자과 쪽에서도 그런 연구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이제 융합이 아직 안 돼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문제인 거고 융합이 되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빠르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저희 강연을 보면서 느낀 거는 AI에 대한 기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게 돼야 잘 적용이 돼야 얘가 스스로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세 제어하고 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로봇 연구실의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 AI, 그러니까 딥러닝 관점으로 이제 로봇의 뭐 제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뭐 충분히 저도 이제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이제 AI에 맡기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호불호가 있고 여기까지는 맡기고 여기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그쪽 트렌드는 그게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그쪽 연구를 지금 박사과정 학생들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로우 레벨 제어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뒤지지 않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약간 상위로 넘어가서 인공지능을 좀 활용한 연구는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조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질문을 해주세요. 궁금한 거.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로봇에도 이제 배터리나 이런 동력이 필요할 텐데 이제 전기로 이제 배터리를 하면 이제 중량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또는 이제 전기 말고 다른 배터리가 대체될 수 있는 게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솔직히 저는 배터리는 역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배터리를 이제 활용하는 입장이고요. 배터리 효율이 좋으면 무조건 좋으니까 저는 이제 유저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배터리들을 그냥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리튬 폴리머 배터리들을 지금 저희가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퐁봇은 페이로드가 굉장히 좀 크게 설계가 된 로봇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미션에 따라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미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퐁봇을 가지고 오퍼레이팅하는 시간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학교를 뭐 패트롤 한다던가 이렇게 정찰하는 그런 임무라고 한다면 무거운 장비를 실을 필요가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더 탑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운영은 더 뭐 2시간, 3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배터리는 당연히 근데 충전을 자주 하는 건 로봇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배터리들이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뭐 연료전지 관점의 어떤 배터리들이나 혹은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의 활용, 뭐 접목,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은 나온다면 열심히 저는 활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 중에서 한번 질문해 주시죠. 직원분들도 관심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 로봇 쪽이 되게 앞으로 미래 사회를 되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쪽에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가상 현상에서 그 모델에서 거기에 이제 AI를 좀 접목해가지고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런 쪽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실제 로봇 쪽에서도 뭐 리얼 투 심, 뭐 심 투 리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정말 수십 번, 뭐 수백 번, 수만 번의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시도를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은 AI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통해서 그렇게 AI의 알고리즘을 확보하는 건 어려우니 요즘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로봇과 굉장히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을 하고, 특히 이제 뭐 로봇이라고 하면 구동기의 마찰이나 열에 의한 그런 마찰 개수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 이렇게 구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로봇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학습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있고 그 방향성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로봇과 유사한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챌린저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좋은 그런 쪽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좀 중요한 방향인 것 같고 되게 많이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연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박수로 좀.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념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따뜻해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송곳을 이렇게 학교 순찰을 돌게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좀 이렇게 네, 사진 찍어주시고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